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작품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내용 자체가 좀 슬프기도 하고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되는데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작품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면 치매를 걸린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서 약간 표류혈 저지르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치매에 걸리면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가시기도 할 거고요.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늙은 어머니를 노모라고 설명을 하죠. 노모를 모시는 문제를 둘러싼 가족의 갈등이 나올 겁니다. 너가 모셔. 아니야, 너가 모셔. 이렇게 서로 떠넘기겠죠.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작품이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파악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해야 돼 라고 저 주변에서 잔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결국 부모님의 소중함을 조금은 인지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생략된 내용이 나오는 소설이니까 인물관계도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일단 이 작품의 주인공인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생략된 부분에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는 않는데 어머니와 마금이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좀 이용당하는 그런 슬픈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와 마금이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될 거고 자식이 나오겠죠. 영탁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오고요. 당연히 영탁의 와이프, 영탁의 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두 번째 자식이 누가 나오냐면 영주라는 사람이 나와요. 딸이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 자식은 누가 나오냐면 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자녀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영탁과 영탁의 처는요.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굉장히 버거워해요. 그래서 영탁이네 집에서 어머니가 머물고 계실 때 자물쇠로 마치 문을 잠가놓고 어머니의 존엄성과 어머니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탁과 영탁의 처는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주라고 하는 사람은 되려 어머니를 이해하고 보살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당연히 영탁이의 생각과 영탁이네 가족의 생각과 영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영탁과 영주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는 일 때문에 서로 갈등을 느꼈죠. 네가 해. 오빠 그렇게 모시면 안 되지. 그럼 네가 해.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갈등을 빚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영탁이네 집에 있다가 가출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주랑 영숙이도 갈등을 빚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 가출에 대한 책임을 영숙이가 영주한테 떠넘기면서 언니가 제대로 해야지, 언니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엄마가 가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출한 일로 영주와 영숙이는 갈등을 빚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제목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나비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를 거쳐서 날개가 생길 거고 날개가 생기고 날아다니겠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건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게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와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데기 과정. 삶의 무게를 털어버린 어머니의 자유롭고 평화로움을 느끼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환각의 나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2번의 항목은요, 환각이라는 두 글자에 집중해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머니의 정서 또는 감정이 환각이다, 즉 환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주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장치가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제목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머니가 마지막에 청계사 포교원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어머니가 그 포교원에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고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어머니 머릿속에 기억하는 옛날 집에 온 것처럼. 현실은 어머니가 기억하는 옛날 집에 온 것은 아니지만 영주가 바라보기에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은 어머니가 보고 계신 환각일 거야, 환상일 거야 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을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영탁이는 영탁 세모 쳐보실까요? 영탁이는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니까 세모를 치는 것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몇 해 연애하던 여자와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재미지게 살고 있었다. 밑줄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했다 밑줄. 즉 영주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영주는 동생네의 어머니의 삶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더더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즉 영주가 바라볼 때 영탁이는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을 거야. 군더더기처럼 여길 거야. 군더더기를 받아들이려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군더더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될 거냐면 치매 걸린 어머니가 되겠죠. 치매 걸린 어머니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고 간 후 화몽차사인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 그럼 영주라고 하는 등장인물은요, 동생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탁이에 대해서. 명색이, 여기 밑줄, 명색이 장남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심정 밑줄 쳐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주의 가치관이요. 그러니까 영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형상화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영주의 가치관에서는요, 오늘날에는 용인되지 않는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냐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남자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이건 옛날 조선시대의 사고방식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자책과 오락가락해서 자신도 누굴 탓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그럴 작정이었는지 영탁이가 어머니한테 곧 모시러 오마고 약속하고 떠난 게 화근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공공연히 보따리를 싸놓고 안절부절 못했다.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댔는데 야가 왜 이렇게 늦나? 걸핏하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대합실에 발목 낀 사람처럼,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초조하게 창밖만 내다보기도 하고 밑줄 강하게 밀어내는 시선으로 집안 식구를 대하기도 했다. 밑줄 쳐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머니의 심리는요. 아들과 살고 싶어 영주 가족을 밀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영탁이랑 산 적은 없고요. 영탁이랑 살고 싶어서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영준의 가족을 애써 밀어내고 있는 거죠. 나 빨리 보내줘. 나 아들이랑 같이 살 거야.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참다 못해 영주가 영주 동그라미 쳐보시면 장녀입니다. 첫째 장녀. 이 영주도 되게 긍정적인 인물로 형성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아들과 살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어머니를 영탁이네로 보냈어. 그 다음에 오케이 엄마를 영탁이가 모실 테니까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영탁이네 보내고 나서도 영주는 계속 어머니 걱정을 하고 어머니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영주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인물관계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영주가 먼저 올케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가도록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탁인에서 영탁인을 내모쳐보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공간적 배경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영탁인의 식, 영준의 식,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포교원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탁이네라고 하는 건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어머니를 가두어 둔 곳입니다. 어머니를 가두어 뒀다라고 하는 건 어머니를 단순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기본 존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죠. 근데 이 자유를 뺏고 있으니까 결국 이 공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는 공간으로 형상화가 될 겁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가출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아들네 집 가기 전까지는 아들과 살고 싶어서 영준의 가족을 밀어냈지만 막상 영탁이네 집에 가니까 자물쇠로 문을 잠가놓는 등 너무 억압된 삶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었을 거고요. 석 달도 못 버티고 둔촌동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둔촌동 체크해 보실까요? 네모 쳐보자. 둔촌동 네모. 거기가 어디냐면 저거나 얘들아 영준의 집. 그 공간은 어디냐면요 영준의 집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영준의 집이 의미하고 있는 공간은 뭐냐면 어머니와 누가 같이 살냐면 영주라고 하는 큰딸이 같이 살겠죠? 와 동지애를 느끼는 큰딸이 생활하는 공간이 거기 나와 있는 둔촌동 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둔촌동 집은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거든요. 어떤 중의적인 의미냐면 전반부에서는 아들이 있으면서도 딸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불편함을 느끼는 공간이고요. 얘는 어머니가 빨리 나 영탁이네 집으로 보내줘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죠. 원래 영주랑 살고 있던 엄마가 아 나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왜 딸 집에서 살고 있지? 너무 불편해. 빨리 영탁이랑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둔촌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2번 어머니가 다시 가출해서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죠. 결국 영탁이네 집 가서 살았는데 영탁이네 집의 생활 자체가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출을 시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영탁이네 집에서 가출해서 다시 찾아온 것이 둔촌동 집, 같은 말 영준의 집이 될 겁니다.
실은 버티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라는 걸 상실해갔다. 의지를 상실했다 같은 말, 치매가 심해졌다. 못 버틴 건 어머니가 아니라 영주였다. 어머니를 그렇게 떠맡기다시피 한 영주는 매일매일 무난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그럴 적마다 야, 나 과천 갈란다. 과천 내용 쳐보실까요? 그 과천은요 어디냐면 둔촌동, 이사, 전, 거주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영주는 둔촌동에 살고 있는데 둔촌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고 있던 곳이 과천입니다. 결국 이 과천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머니가 영주가 함께 살던 공간이 될 거고,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영탁이네 집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너무 억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해소해서 가고자 하는 공간이 과천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과천 좀 데려다 주려무나 그 말밖에 안 했다. 그 말이 그렇게 애절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과천은 영주가 둔촌동으로 오기 전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영탁이나 그의 처는 그 말을 딸내러 가고 싶다는 소리와 같은 뜻으로 알아듣는 듯했다. 그러나 두 내외가 다 영주한테 모셔가란 소리는 죽어도 안 할 것처럼 깔끔하게 굴었다. 동생 내외한테서 모셔가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야속할 만큼 영주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게 불안했다. 어머니를 동생네로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은 영주도 어머니의 과천상성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과천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딸네 집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 온 수많은 세월, 즉 어머니와 영주는 동지애를 느낀다라고 했죠. 같은 세월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서는 차마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애소 같은 말, 슬픈, 하소연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슬픈, 하소연. 그러나 영주는 줄이 참듯 참았다. 고통을 참았다. 너희들이라고 나오죠. 가겠습니다. 너희들이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요. 지금은 뭐하고 있냐면 영주와 영탁이의 자존심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가 될 거고,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냐면 노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죠. 알겠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모셔가라고 빌면 모를까 내 입에서 먼저 모셔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알고 하는 영주의 안심과 한 번 모셔온 이상 누나가 애걸복걸이나 하면 모를까 다시 어머니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탁이의 고집은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실은 같은 것이었다. 바로 닫아보시면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밑줄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 딸내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욕이라는 관념이었으니까 밑줄 쳐보시면 결국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애정이 아니라 남자가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가부장적 사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내가 아들이고 내가 남자인데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살다 돌아가셔야지 감히 여자 집에서 이러한 생각이 큰 거지. 어머니를 좋아해서 영탁이는 어머니를 보내지 않고 영주가 어머니를 좋아해서 안 불러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들과 딸이 이런 보이지 않는 버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증세는 하루하루 더해갔다. 그러면 어머니는요, 영탁이네나 영준애나 어디서 거처하든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도 아니 저기도 아닌 데가 과천이었다. 과천이라고 하는 공간 말씀드렸죠. 둔촌동 이사 오기 전. 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능이 퇴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치사하게 아들내서 딸내로, 딸내서 아들내로 보따리처럼 옮겨 다니고 있느니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과천이란 완충지대. 과천이란 완충지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딸 집도 아니고 아들 집도 아니니까 완충지대가 되겠죠. 만들어 놓고 거기 보내달라고 보채고 있으니 말이다. 아들 내에서도 마침내 가출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가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네 집이 편안한 공간이었다, 불편한 공간이었다? 불편한 공간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영탁이 처가 어떻게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놓았는지 어머니의 탈줄은 빈번히 그 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단지 부녀회장이어서 발이 넓은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었다. 밑줄.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 놓았는데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단 생명적인 행태가 실행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어딘가를 나갈까봐 또는 어머니가 가출할까봐 어머니가 멀리 갈 수 없도록 복장을 세팅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 눈에 확 띄는 옷을 입혔거나 아니면 좀 거동이 불편한 옷을 입혀놨겠죠. 구속하고 억압하고. 잠옷이나 고쟁이 바람의 어머니의 외출은 아이들 눈에도 즉각 띄게 돼 있었고 눈에 띄었다 하면 경비 아저씨한테 즉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나올 거고요. 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부분을 바탕으로 본다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줄거리 볼게요. 아들 영탁이네에서 딸 영준에로 돌아온 어머니는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 어머니는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왜? 어머니에게 있어서 영준의 집도 그리 편안한 공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영준은 어머니를 찾던 중 어느 외딴 집을 보게 된다. 이 마을에도 포스터를 붙여볼까 하다가 문득 저만치 외딴 집이 보였다. 요새도 서울 근교에 저런 옛날 집이 남아있는 게 신기했다. 문화재적이라고 하는 건 문화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화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옛날 집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귀살스러운이라고 하는 건 뒤숭숭하거나 마구 얼그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 집인데도 영주는 이상한 힘에 끌려 차츰차츰 다가갔다. 다가가면서도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주춤거렸다. 밑줄 느닷없이 하숙을 치던 종암동 집이 생각이 났다. 1번 어머니가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천계사 표고원이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서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천계사 포교원이라고 하는 장소는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 중에 메모쳐야 될 게 얘야. 종암동 집. 편하지 않아서 가출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들어간 천계사 포교원을 보고 영주는 종암동 집이 떠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종암동 집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되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을 가지는 공간이 될 겁니다. 즉 아까 나왔던 과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처럼 어머니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가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강하게 드러내는 공간의 역할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고요.
치매 걸리기 전에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어머니의 손이 닿는 모든 부분들은 다 어머니의 세력이 미치는 사이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치매가 걸리고 나서는 여기저기 자기 자신을 떠밀고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자기가 과거처럼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거의 진작이고 나는 쓰레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가 조금 더 가치 있었던 공간으로 돌아가고자 했대요. 그게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공간 중 하나가 될 거고요. 그냥 생각이 난 것뿐 비슷한 것 같지는 않았다.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여기는 천계사 포교원. 공간적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도입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이 천계사 포교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머니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는 공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여기는 어머니가 살아왔던 옛날 집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천계사 포교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를 느꼈겠죠. 결국 어머니는 옛날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옛날 집이 실제로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을 거고요. 옛날 집과 가장 유사한 천계사 포교원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상과 함께 빨랫줄에 나붓기는 어머니의 쇠털을 보았다. 영주는 멎을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그 집 앞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루 천장의 연등과 금빛 부처가 그 집이 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대. 그럼 어머니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공간은 절이네요. 사찰. 그 밖엔 시골의 살림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밑줄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 얘가 어머니와 마금이에요.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절에 있는 여자 승려를 우리 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금입니다. 마금이랑 어머니랑 서로 의지하면서 천계사 포교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영주가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란거리면서 더덕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서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밑줄 어머니의 조그마한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밑줄 쳐보시면 즉 어머니의 모습을 나비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머니의 모습을 나비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머니의 모습을 나비로 형상한 이유는, 나비로 표현한 이유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비를 통해서 형상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처럼 보였다. 아니 헐렁한 승복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밑줄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운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70을 훨씬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긴 천진 덩어리일 수 있다니. 여기 밑줄 암만 해도 저건 현실이 아니야. 밑줄 쳐보시면 영주의 놀라움이죠. 지금까지 엄마를 알고 살아왔던 나의 평생 세월 동안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저거는 현실이 아니야. 아까 말했던 2번입니다.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 두 번째가 이제 나오고 있죠. 밑줄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제목의 의미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지척에 두고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곳은 현실이니까. 현실과 환상 사이에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천계사 포교원이에요. 영주에게 있어서 환상스러운 공간은 천계사 포교원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공간이 될 테니까. 아무리 지척이라도, 아무리 서로 투명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나 글 좀 볼게요. 나 보시면 사회적인 문제도 이와 관련된 게 자주자주 나오겠죠. 최근 노인의 문제와 삶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상호돌봄의 윤리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의 연대감이나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슬러시로 끊어보시면 요즘에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노인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서술하기 시작한대요. 실제로 뭐 간호학과나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면접에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향의 소설들은 주로 노인의 실존을 탐색해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서술하거나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성 훼손의 반생명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자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환각의 나비는요. 이렇듯 노년의 삶을 다루는 소설들이 일상생활과 가족의 내면화된 반생명적 문화의 폐해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 있다. 노년의 삶을 다룬 소설들 중에는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특정 대상을 보는 이인 초점 화자의 지각 내용과 시각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즉,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초점 화자의 시각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 즉 보는 사람이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의식을 포착해낸다. 말하자면 밑줄, 특정 인물의 시선에 기대어 주변 인물들의 삶의 한 단면을 초점화하는 서사 전략을 통해서 노인의 불안한 내면이나 일상에서 겪는 노인의 소외가 더 부각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주의 시선을 빌려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주라고 하는 인물의 시선을 빌려 어머니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더불어 이와 같은 소설 중에서는 특정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된 환상 체험을 통해 삶의 순수성과 자유를 획득한 인물에 대한 경애의 감정을 드러내는 장치가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은 환각의 나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설명문 형태로 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단은 소설과 관련된 노인 문제랑 관련된 다양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14번 보기만 같이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박안서라고 하는 작가는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작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박안서랑 관련된 특징도 알고 계시면 모의고사 문제 적용하시기가 좀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박안서는 장소와 공간의 함이라고 하는 건 함축된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요하게 탐색한 작가이다. 그럼 박안서의 작품이 나오면 장소와 공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추상적 성격을 띠는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면 장소가 되고, 이러한 장소는 밑줄 개인과 집단에게 정체성과 안정감을 부여. 하지만 세모. 그러면 장소의 의미가 부여돼서 정체감과 안정감을 줬지만 특정 요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맺고 있었던 진정한 애착관계가 허물어지면 밑줄 장소 상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옛날 집과 같은 공간이 되겠죠. 옛날 집에 대해서 어머니는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지만 옛날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머니는 장소가 상실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을 찾아가고 싶고 옛날 집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여기 밑줄 장소 상실이 가속화된다면
가치가 부여된 장소가 변형되고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은 뒤에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던 공간이 옛날 집인데 옛날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체성이나 어머니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탁이네 집에 살거나 영준의 집에 살 때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어머니 계속 뭐 했고? 가출했고, 가출의 결과 어머니가 옛날 집하고 가장 유사한 참계사 포교원을 찾아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고 어머니가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한각의 나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 갖다가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